저는 70대 여성으로 슬하에 손주 녀석 한 명이 있습니다. 손주 녀석이 7살 때부터 20년 넘게 제가 키우고 있지요. 아들 내외가 살아생전 시장통 골목에서 신발 가게를 했는데 시장에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둘 다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로 고아가 된 손주를 친할머니인 제가 거두어 온 것입니다. 혜민이 할멈, 그리 고생하며 키울 게 아니라 차라리 혜민이를 어디 고아원이라도 보내는 게 어떠? 고아원이라니, 그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야? 혜민이 할멈이 경제적으로 여유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서 손주를 키우려고 아등바등 사는 게 너무 안 되어 보여 그렇지. 매일 고기 반찬 먹이고 비싼 장난감 사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우리 손주 녀석 고아원 보내는 일은 없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거들랑 당신 우리 집에 얼씬도 말아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리 성을 낸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셔. 멀쩡한 손주 녀석 고아원에 보내라는데 누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아? 나야 혜민이 할멈이랑 혜민이 생각해서 그랬지. 요즘은 고아원도 시설이 좋고 또 혜민이는 똑똑해서 어디 좋은 집에 입양이라도 되면 혜민이 미래를 위해서도 좀 좋아. 아줌마, 저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할머니 놔두고 절대 안 가요. 뭐라고? 혜민이 너 만약에 양부모님이 맨날 새 장난감 사주고 커다란 네 방 주고 맛있는 거 몇 끼 해준다고 해도 안 갈 테냐? 절대 안 가요. 저는 우리 할머니 놔두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절대 입양 같은 거 갈 생각 없다고요. 어린 녀석이 원 어른을 노려보면서 당돌하게 말도 잘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이 아줌마가 잘못했다 혜민아. 저나 손주 녀석이나 가진 거 하나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정과 핏줄에 대한 집착만큼은 누구보다 끈끈했습니다. 먼저 명을 달리한 아들 내외도 빚을 내어 신발 가게를 시작한 형편이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어서 아들 내외가 세상을 떠난 뒤로 손주를 키우는 일이 호락호락한 것은 절대 아니었죠. 건물 청소, 식당 설거지, 폐지 줍기,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손주를 키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 가지 일을 해본 적이 없이 언제나 두세 가지 일을 겸업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왔지요. 할머니, 이제 들어오세요? 시간이 늦었는데 안 자고 뭐 했어? 공부하면서 할머니 기다렸죠. 한창 클 나이엔 너무 늦게 잠들면 키 안 큰다고 했다. 할머니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 말을 안 들어. 할머니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저만 먼저 자라고요. 할미는 일을 해서 혜민이 너를 먹이고 키우는 입장이고 혜민이 너는 잘 먹고 잘 크는 게 네 도리니까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요 할머니? 저나 할머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은 싫은 게 당연하죠. 혜민이가 벌써 그런 것도 다 알아? 그럼요 할머니, 저 다 알아요. 저 키우신다고 할머니가 고생만 하시는 것도 알고요. 아니 그런 소리 하면서 왜 울어? 어미아비 일찍 잃어버린 불쌍한 손주 거두는 건 할미로서 당연한 일인데 오늘 슈퍼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혜민이 너는 할머니 아니었음 고아원 신세 면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런, 그 슈퍼 옆에 내가 또 입방정을 떨었구먼. 내 당장 가서 단도리를 해야겠다. 놔두세요 할머니. 그 아줌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요. 우리 혜민이가 왜 고아원에 간다니? 혜민아, 설령 꿈에라도 그런 걱정은 말거라. 이 할미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널 고아원에 맡기는 일은 없다. 할머니, 등에 파스 붙여드릴게요. 파스 다 떨어졌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났니? 할머니 밤마다 파스 붙이고 주무시니까 오늘 제가 약국에 가서 사다 놨어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파스를 이렇게나 많이 사다 놨어? 저 학교 끝나고 요새 빈병 주웠어요. 그 돈 모아서 할머니 필요한 파스랑 저기 믹스커피도 사왔고요. 혜민아,
누가 너한테 학교 끝나고 빈병 주우라고 했어?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놀던가, 숙제를 하던가 해야지. 할머니, 맨날 돈 부족해서 걱정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고 싶어서요. 혜민아, 돈 걱정을 해도 이 할미가 하지 왜 어린 네가 나서서 그러냐? 제가 아무리 어려도 저도 할머니랑 가족인데 어떻게 할머니만 고생시켜요. 거기다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으시잖아요. 엄마 아빠처럼 젊은 사람이 아니고 이 늙은 할미가 널 거두는 게 걱정이 돼서 그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돼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보통 집에서 쉬시는데 할머니는 저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니까요. 혜민아, 어린 네가 왜 그런 걱정까지 하니? 집집마다 다 사정이 다른 건데 이 할머니는 부모 없는 너를 대신 키우느라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 다음에 크면요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진짜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 혜민아. 이 할미는 우리 혜민이한테 그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구나. 그런 말을 하면서 눈을 반짝거리는 어린 손주가 너무 기특해서 저는 하루의 피로가 저절로 풀리곤 했습니다. 다리가 꺾이게 힘든 일상들이었지만 내가 없으면 우리 손주는 끝이라는 생각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원동력이 되는 게 사실이었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대단하세요. 낮에도 다른 일 하신다면서 밤마다 목욕탕 청소일 힘들지 않으세요? 뭐 밤에 잠깐 와서 하는 일인걸요.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하나라도 더 일을 해야 어린 손주 학원비라도 마련하니까요. 아들 네 분 안 계시다 그랬죠? 예, 우리 손주한테는 제가 부모 자리라 제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소문 듣자니 손주분이 아주 똘똘하다면서요? 네, 비싼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는데도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기특한 녀석이랍니다. 할머님께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늘 찡그리지 않고 하하호호 웃으시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요, 우리 손주가 늘 공부도 1등에 저를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효자랍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너무 부럽네요. 우리 집 아들 녀석은 매일 과외다 학원이다 비싼 돈 들이부어도 맨날 성적표 받아오는 거 보면 화딱지만 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똑똑한 수재의 효자라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을 많이 들어왔던 손주입니다. 손주 녀석은 학창시절 내내 아주 독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시험 기간에 돌입하면 아예 자리에 등을 대고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혜민아,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잠도 자면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건강 상할라. 할머니, 등 대고 눕는 순간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게을러져서 안 돼요. 시험 기간만 되면 그리 책상에 엎드려 토막잠만 자니 너 그러다 허리나 목에 디스크라도 오면 어쩌려고? 간간히 체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잘 때는 벽에 기대서 바른 자세로 자는걸요? 잠은 벽에 기대 잘 게 아니라 누워서 자야지. 안 그러냐? 정 피곤할 때 누워서 서너 시간 자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아이고, 악착 같고 독하기도 하지. 네 그 성정은 네 아비를 꼭 빼닮았구나. 살아생전 아들 녀석이 손주처럼 뭘 하겠다 마음먹은 일에 관해서는 아주 독하게 매달리는 성미였습니다. 그런 아들의 성정에 지 어미의 공부머리를 닮아 수제 소리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손주 녀석이었어요. 제 손주 혜민이는 비싼 과외 한 번 안 하고도 서울대학교에 지망하던 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하더니 아주 사업으로 승승장구 대박이 나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기에 이르렀죠. 손주 녀석은 사업이 대박나자마자 할머니, 오늘 저랑 어디 좀 가실 데가 있어요. 해 다진 시간에 어딜 말이냐? 좋은 데 가는 거니까 일단 따라오세요, 할머니. 저녁상을 물린 지 얼마 안 되는 주말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사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이끌고 어디론가 저를 데리고 가는 손주였지요. 손주가 효자라 평소에도 시간이 나면 어디 맛있는 식당이나
구경하기 좋은 곳에 저를 데리고 외출하곤 했던 터라 이번에도 그런 건가 싶어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더랍니다. 그런데요, 손주 녀석이 대뜸 드라마에서나 보던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앞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혜민아, 이런 비싼 동네에 왜 갑자기 오자는 거야? 할머니, 이 집이 제가 할머니 모시고 오려던 곳이에요. 이런 삐까뻔쩍한 집에를 뭐하러? 뭐 너 일적으로 아는 회장님이 사는 곳이라기도 하니? 할머니 아니에요. 이 집은 회장님 사는 집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할머니가 살 집이에요. 뭐라고? 아니 이런 대궐 같은 집이 우리 집이란 말이야? 내려서 손주가 제 손을 잡고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안방이고 이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인데 이 방이 바로 할머니 방이에요. 다 늙은 할미가 이리 큰 방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왜 쓸모가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여기 이 자리에 초대형 TV 달아드릴 거고요. 여기 옷방엔 이제 할머니 옷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혜민아, 할미는 이런 큰 옷장 채울 만한 옷도 없다. 앞으로 제가 할머니 맨날 백화점 쇼핑하게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세요. 이 옷장 할머니 멋진 옷들로 꽉 찰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주방이며 욕실이며 널찍한 거실, 잔디밭, 간이 수영장까지 딸린 그야말로 대저택이었습니다. 혜민아, 이런 큰 집에 살려면 청소도 보통이 아니겠다. 우린 그냥 집은 살던 수준에 맞게 자그마한 집으로 구하자꾸나. 이런 큰 집은 그냥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 결혼하고 색시랑 애들이랑 같이 살아라. 할머니, 자꾸 산통 깨는 얘기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껏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이유가 다 뭔데요?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명선이랑도 다 얘기 끝났어요. 결혼하고도 할머니 모시고 살기로요. 뭐? 네 색시가 그러자고 하든? 그럼요. 명선이가 더 나서서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 했는걸요. 그래서 집도 더 이렇게 큰 집으로 얻은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집이 우리 분수에는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것 같구나. 제발, 제가 해드리는 대로 마음껏 호사 좀 누리세요. 네?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간곡하게 꼭 잡는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저 이런 집에 살만하니까 사는 거예요, 할머니. 집이 커서 청소 걱정 같은 것도 할머니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집이 이렇게나 큰데 어찌 청소 걱정을 안 한다니? 할머니도 참, 우리 할머니 이럴 때 보면 너무 귀여우시다니까요. 제가 이런 집 사면서 청소까지 할머니 시키면 뭐하러 이런 집 이사 오자고 해요. 그럼 청소할 사람이라도 따로 있다는 소리냐? 당연하죠, 할머니. 앞으로 입주 도우미 아주머니 써서 청소건 요리건 다 부탁드릴 거예요. 할머닌 손에 물 한 방울 묻힐 일 없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집에 가정부를 쓴다는 말이야? 당연하죠. 이런 큰 집에 살면서 관리도 그렇고 살림 혼자 하시기엔 무리예요, 할머니 연세에. 우리 혜민이가 사업 성공한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구나. 그런데 너 이 할미 호강시켜준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도 참,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할머니 닮아서 또 알뜰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걸요. 우리 혜민이 참 짱하다. 네가 어려서 크면 이 할미를 호강시켜준다고 그리 약속을 하더니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킬 줄이야. 할머니도 참, 이렇게 좋은 날 왜 오세요? 저 키우느라 여태 고생만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구경 다니시면서 호강만 하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은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키운 제 손주 혜민이의 성공을 모두 입을 모아 부러워들 했지요. 세상에, 혜민이가 그리 사업이 대박이 났다면서요? 나는 잘 모르는데 무슨 벤처 사업인가 뭔가를 해서 운영이 잘 되어가나 봐. 듣기로는 뭐 그냥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준재벌이 됐다면서요.
혜민이 할머니 요즘 한남동 대저택으로 이사 간 거 소문 쫙 났거든요. 벌써 그 소문이 났나? 어머 세상에, 그 소문이 진짜네 진짜였어. 혜민이 할머니 동네에서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 옆에서 혜민이가 빈병 주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나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요. 그러게 말이오. 쥐구멍이라도 볕들 날 있다더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가 보우. 그냥 볕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운수가 대통하셨네. 우리 혜민이 할머니 보니까 이제 옷도 아주 때깔이 나고 맵시가 나시는데요. 우리 혜민이가 백화점 쇼핑을 자주 시켜준다우. 어머, 정말 듣기만 해도 부럽네요. 옛날에 툭하면 사람들이 혜민이 고아원 데려가라 입방정들 떨더니만 혜민 할머니가 손주 때문에 이리 호강하며 사실 줄 누가 알았대요. 그날도 오랜만에 옛날에 손주와 살던 동네를 방문했다가 한참이나 부러움 섞인 인사를 들었더랍니다. 그때였어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어대서 받았더니 할머님 지금 어디세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린 손주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잠깐 예전에 살던 동네에 마실 나왔다만 무슨 일이냐? 할머니 큰일 났어요. 혜민 씨가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어. 혜민 씨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해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남은 7살 손자를 폐지 주워가며 키웠더니 20년 후 벤처 사업으로 몇백억 부자가 되어 나를 호강시켜 주어서 주변의 자랑거리였는데, 최근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던 손자가 갑자기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했다는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가 말해준 병상 쪽으로 가서 커튼을 열려는데 안에서 낯익은 손주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네가 계획한 거 실행해야겠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 며느리와 손주가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군요. 그리고요, 그 계획 내용을 안 순간 역대급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눈치가 엄청 빠르신 거 너 알지? 알지. 그래서 나도 지금 엄청 긴장되는 게 사실이야. 할머니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나 눈 감고 있을까? 그럼 기절하신 줄 알고 너무 놀라실 것 같은데. 이런 쇼도 해본 사람이나 하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그럼 어떡해. 이런 방법 아니면 할머니 살릴 길이 없는데. 할머니 오실 시간 거의 다 되지 않았어? 이런 얘기 그만하고 빨리 계획한 대로 행동하자.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화가 나서 병실 커튼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기척도 없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손주와 손주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할머니 대체 언제 오셨어요? 할머니 도착하면 병원 입구서 전화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계획대로 실행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할머니 그게요, 저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혜민이 너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대체 무슨 꿍꿍이가 둘이서 있길래 할미 오기 전에 속닥속닥거리면서 계획대로 실행 타령이냐?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정말 미치겠네. 명선이 너 분명 혜민이가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다면서 전화해놓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할미 눈에는 혜민이 너도 분명 멀쩡해 보이는데. 알았어요 할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더 이상 이 할미 속일 생각 말고 이실직고 해라. 할머니 실은 이 사람이요.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고 그 부작용으로 급성 간경화 왔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밥 먹고 한가한 애들도 아니고 왜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 할머니께 신장 이식해 드리려고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제가 간경화로 간이식 필요하다고 할머니께 거짓말하려고 했어요. 간이식?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을 왜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 이 할미가 놀라 자빠지는 꼴을 그리 보고 싶었더냐? 그게 아니라요. 저 간 나빠졌다고 하면 할머니는 분명 간 이식해 주신다 할 거고, 그럼 할머니 수술대에 오르실 거고, 그 기회로 제가 할머니께 신장 이식 수술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할머니 용서하세요.
처음부터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하도 제 신장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명선이랑 제가 내린 결정이었어요. 제 신장이라도 적합했더라면 제 신장이라도 받으시라고 할머니를 설득시켰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쏟는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손주와 손주 며느리에게 상황 설명을 듣고 보니 되려 제가 더 미안해지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제가요, 젊어서부터 신장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들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기증이 적합한 수여자로 저희 손주 녀석이 나온 겁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신장 드릴 수 있다니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다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식 수술 받으세요. 네? 혜민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렴. 내가 정신이 온전한 이상 나 살자고 우리 금쪽 같은 손주 몸에 칼을 댈 것 같으니? 할머니, 신장 이식 수술했다고 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멀쩡한 한쪽 신장 떼어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혜민아, 이 할머니는 이미 살 만큼 살았다. 너까지 그런 수술 받게 하면서 더 연명하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없어. 할머니, 지금 할머니 신장 기능 많이 떨어져서 이식 수술 말고는 아무 답이 없다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이식 수술 받아서 몇 년 더 살자고 네 멀쩡한 신장을 뚝 떼다가 받으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이건 내가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니 그리 알아. 저는 한마디로 손주 녀석의 제안을 거절했더랍니다. 솔직히 세상 어느 할머니가 저 살자고 손주 녀석의 멀쩡한 신장을 덥석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손주가 어려서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혹여 또 모를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죠. 전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손주는 잘나가는 벤처 사업가로 승승장구하는 마당에 제가 손주 녀석의 신장까지 기증받으면서 연명을 해야 할 이유를 저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혜민아, 아무리 이 할미를 살리고 싶었더라도 어찌 그런 거짓말을 했니? 할머니,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할머니 아시다시피 저 역시 덤으로 여태 목숨 부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 할머니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혜민아, 그거야 네 부모가 너 살리려고 그런 건데 그 얘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야? 할머니, 옛날에 엄마 아빠가 저 부둥켜 안고 보호해 주신다고 두 분은 화상으로 중태를 입어서 돌아가셨는데 저도 한 번은 할머니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터뜨리는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사실요, 과거에 아들 내외가 화재 사고로 명을 달리하던 날 사고가 나던 신발 가게에 어린 저의 손주 녀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들 내외가 함께 신발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제가 낮 시간에 주로 손주 혜민이를 봐주곤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시골 사촌 언니 딸의 결혼식이 있는 바람에 저는 혜민이를 가게에 두고 시골에 볼일을 보러 갔었죠. 혜민아, 엄마 아빠 가게에 오랜만에 놀러 오니까 좋아? 네, 아빠. 저 요 앞에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좀 먹고 와도 돼요? 그럴 게 아니라 떡볶이랑 김밥이랑 좀 사오렴. 엄마랑 아빠랑 혜민이랑 같이 먹자. 네, 아빠. 그날 손주 녀석은 지 아빠의 심부름으로 떡볶이 가게에 가서 떡볶이를 사왔다고 합니다. 세 식구가 사이좋게 떡볶이를 나눠 먹고 손님 몇 명을 받았는데 갑자기 시장 전체에 큰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이야! 불이야! 지금 소방차 부르긴 했는데 위험하니 다들 대피하세요! 갑자기 불이 났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글쎄요, 벌써 연기가 자욱하니 매캐한데 큰 불이 난 것 같아요. 저희 손주 녀석은 20년도 더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날 엄마 아빠는 화마의 불길 속에서 저를 지키느라고 두 분이 저를 부둥켜 안고 불길 속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혜민아,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이란다. 세상 어느 부모라도 자식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을 하는 법이야. 저는 아직도 엄마 아빠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저를 부둥켜 안고 지켜주셨던 그날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해요.
자신들 몸 위로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는데도 두 분은 신음을 삼키고 움찔거리면서도 저를 부둥켜 앉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너희 엄마 아빠가 금이야 오기야 지킨 너인데 내가 어떻게 너의 신장을 나 살자고 덥석 받겠니, 혜민아? 할머니, 제발 제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엄마 아빠는 그날의 화재 사고로 화상으로 중상을 입어서 돌아가셨어요. 전 엄마 아빠 살신성인으로 목숨을 건졌고 그 후로는 할머니의 살신성인 희생으로 여태 살아왔는데 이번에라도 제발 제가 할머니 한번 살려드리게 해주세요. 네? 할머니, 혜민 씨가 할머니 건강 안 좋아지신 후로 삶에 낙이 없대요. 저도 할머니가 하루라도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는 혜민 씨와 같고요. 명선아, 젊고 건강한 네 남편 신장을 내가 뚝 떼어와서 받는다는데 너는 속상하지도 않니? 할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세요. 목숨에 지장이 있는 일도 아니고 일단 할머니께서 그 수술을 안 받으시면 위험한 상황인데 당연히 수술해드려야죠. 할머니, 제발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할머니 호강시켜드리려고 여태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건데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할머님. 저희가 오죽하면 이 사람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할머니를 병원으로 불러드렸겠어요. 너희들도 참 고집 한번 쇠고집이구나.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주와 손주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혜민이 너 무슨 구실로 안 좋은 선택했다고 하려고 했니? 저희도 그 변명이 마땅치 않아서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그냥 요즘 이 사람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다 안 돼서 안 좋은 선택하려고 했다. 그리 말씀드리려고. 그걸 내가 믿었다 한들 병원서 수술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든? 그건 되려 크게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여기 병원 신장외과 닥터가 제 친한 대학 선배라서 부탁을 드린 참이었고요. 너나 네 아내나 참 부창부수 못 말리겠구나. 할머니, 그럼 이 사람 소원 들어주시는 거죠? 할머니, 제발 더 고집 그만 부리시고 수술 받으세요, 네? 그래, 알았다. 너희 내외가 이런 쇼까지 벌이며 나를 설득하는데 내가 안 넘어가고 백이겠니? 할머니, 정말 생각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할 사람은 나고 울어야 할 사람도 나란다, 명선아. 나만 눈물이 안 나오나? 할머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할머니가 수술 받는다고 하시니까 하나도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저와 손주 며느리는 부둥켜 안고 울고 손주 녀석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저 죄송하지만 응급실에서 좀 조용히 해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 저희 이제 곧 퇴원할 테니 절차 밟아주세요. 혜민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벌써 퇴원을 하다니. 손주 녀석의 부탁을 받고 입을 맞춰주기로 한 선배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에게 오더군요. 우리 혜민이와 합심해서 저를 속이기로 한 의사 선생님이세요? 제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손주 녀석의 선배였습니다. 할머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식은땀까지 흘리며 뒷머리를 극적이는 의사 선생님이셨죠. 의사 선생님, 그렇게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저 손주 녀석 내외에게 다 설명을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선배, 우리가 거짓말 하려던 거 할머니에게 다 들키고 말았어요. 그럼 이식 수술은 어쩌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 녀석들 고집에 넘어가서 수술 받기로 했습니다. 하얀 거짓말에 동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아,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군요. 저는 또 계획이 틀어진 줄 알고 엄청 걱정했지 뭡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웃는 손주의 선배였습니다. 이 다 늙은 할미 한 명 살리느라고 바쁘기 짝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네요.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아닙니다, 할머님. 제가 대학 다닐 때 혜민이랑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혜민이에게 할머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의사로서 예민한 부탁이었지만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할머님도 참, 왜 자꾸 저에게 그런 존대를 하세요. 저도 혜민이 친구인데 말 편하게 하세요, 할머님. 사실 알고 보니까요.
손주 녀석의 그 선배 의사라는 사람도 어려서 조실부모를 하고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손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손주 마음을 헤아리고 의사로서 어찌 보면 수락하기 힘든 부탁을 들어준 선배 의사였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는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저도 손주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죠. 퇴원 후에는 손주 며느리의 지극정성 간호와 케어가 저와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선아, 삼시세끼 매끼 차리려면 너무 힘들지 않니? 너무 고생하지 말고 한 끼 정도는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시켜 먹자꾸나. 그래 여보, 당신이 너무 고생한다 요즘. 무슨 소리야. 수술 후에 회복하는 기간에 바짝 신경 써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나 할머님은 앞으로도 식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 그건 당신도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고.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저염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제 건강을 신경 쓴다고 매끼 저염 식사 식단으로 정성껏 식사를 챙기는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손주 며느리가요. 원래 저희 손주가 운영하던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님이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현모양처가 따로 없는 그런 손주 며느리였어요. 결혼 승낙받으러 왔던 첫날부터 아주 예쁜 말과 행동만을 골라 하던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 혜민 씨 여자친구 정명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요. 할머님, 이거 처음 찾아뵙는 날이라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제가 조금 만들어 왔어요. 할머님 입에 맞으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든 수제 양갱이에요. 할머니께서 이거 양갱이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아유, 뭘 수고스럽게 이런 걸 다 만들어 왔어요. 할머님께서 혜민 씨 키우시느라 평생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저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감사한 분배로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날인데 이 정도는 약과지요. 그리고 할머님, 저 할머님 손주 며느리 자리인데 제발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애교스런 웃음을 짓던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넉넉하고 유복한 데다 점잖은 가풍의 집안에서 자란 성품 착하고 예의 바른 요즘 아주 보기 드문 아가씨가 따로 없었죠. 결혼하면서 저를 모시고 살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손주 며느리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상견례 자리를 파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혜민아, 말로는 너희 신혼집에 날 모시고 살자고 하지만 너 그거 진짜 따를 생각 아니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는 그 댁 부모님들도 계셔서 내가 한번 거절하고 여러 번 말은 안 했다만 너희 신혼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할머니? 게다가 연애 시작하고 결혼 얘기 나오고부터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제가 아니라 명선이었어요. 명선이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할머니. 저야 당연히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제가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니었다고요. 너 이 할미 안심시키느라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할머니도 참, 제가 따신 밥 먹고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명선이가 먼저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하면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요. 그 애는 젊은 애가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안 불편하겠다든? 그게 정 궁금하시면 명선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시든가요. 결혼을 앞두고 제가 손주 며느리에게 물어보았더랍니다. 명선아, 결혼하고 나 모시고 산다고 했다지만 그건 좀 다시 생각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결혼한 손주 집에 함께 사는 건 아니지 싶다. 왜 그게 아니지 싶으세요? 저는 할머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다 싶은데요. 아유, 말이라도 고맙다, 명선아. 네가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한다지만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찌 그리 쉽게 마음에 내키는 일이겠니? 할머님, 저는 여태 혜민 씨와 사귀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할머님 얘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뭘 맛있는 걸 먹을 때면 이거 우리 할머니도 좋아하시겠다. 어디 좋은 데라도 갈라치면 여기 우리 할머니도 꼭 모시고 와야겠다. 그런 말 하는 혜민 씨예요. 이 녀석도 참
여자친구 데리고 데이트할 때 눈치도 없이 그런 소리들을 했다니. 혜민 씨 흉보려는 게 아니고요. 어린 시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할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혜민 씨를 키우셨는지 알기 때문에 저 역시 할머님 모시고 싶어요. 곁에서요. 명선아, 네 마음이 갸륵하다만 일단 마음만 받으마. 요즘 누가 시집살이 한다고 그런 말을 해? 할머님께서 저 시집살이 시킬 분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혜민 씨를 여태 이렇게 무탈하게 키워주신 할머님인데 이젠 제가 곁에서 할머님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면서 합가를 제안하는 손주 며느리였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로 건강을 회복한 후로는 저 역시 집에서 손주 며느리 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면서 지냈지요. 제가 만드는 반찬이나 음식을 입맛에 맞아 해서 다행인 일이었고요. 결혼하고 3년째가 되던 어느 날 손주 며느리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님, 아기 집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보인다네요. 그래? 아이,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딨다니. 임신 초기에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하니까 한동안 살림이니 요리니 아무것도 할 생각 말렴.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요. 임신 초기가 제일 위험할 때란다. 쌍둥이면 더 조심해야 하니까 넌 내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서 그저 공주처럼 지낼 생각하거라. 저는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며 손주 며느리에게 케어받은 고마움도 있어서 더 살뜰하게 임신한 손주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오이소박이랑 너 먹고 싶다는 오리불고기 좀 해봤다. 얼른 좀 먹어보렴. 할머니, 입덧 심해서 아무것도 안 넘어갔는데 오이소박이 먹으니 밥이 넘어가네요. 다행이구나. 입덧 한다고 영 안 먹고 지내면 기력 떨어져서 안 되니까 천천히 억지로라도 좀 먹을 생각해. 억지로가 아니라 할머님 만드신 오이소박이가 너무 아삭하고 시원해서 입덧이 한결 가라앉네요. 손주 며느리는 다행히도 무탈하게 임신 기간을 거쳐서 건강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들을 낳고 보니 신기하게도 옛날에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아들 내외를 나란히 닮은 겁니다. 세상에, 시도둑은 못한다더니만 아기들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한 명씩 쏙 빼닮았구나. 할머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를 한 명씩 붕어빵처럼 빼닮았네요. 저희 아들, 딸이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손주 녀석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머무른 손주 며느리와 쌍둥이들은 집으로 돌아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할머님, 맵기 미역국 종류까지 바꿔주시고 제가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산모는 그저 잘 먹어야 젖도 잘 나오고 건강을 빨리 회복한단다. 그리고 명선이 너도 나 아플 때 얼마나 고생하며 나를 케어했니? 너 산후조리하는데 나도 그만큼 너한테 갚아야지. 안 그러냐? 할머님도 참 제가 해드린 것보다 저한테 훨씬 더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명선아, 우리 혜민이한테 시집와서 시할머니 모시고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리 귀한 아기들을 둘씩이나 한 번에 낳아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요, 할머니, 진짜 저희 아기들이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을 그리 빼닮았나요? 신기할 정도로 많이 닮았다. 혜민이가 지어미를 외양으로는 많이 닮았는데 혜민 아범 얼굴이 우리 하늘이 얼굴에 그대로 나올 줄이야. 하영이는 그럼 어머님 얼굴을 닮았고요? 그렇단다. 그래서 하영이가 혜민이를 닮은 거고 혜민이가 어려서부터 얼굴은 지엄마를 많이 닮았거든. 그렇군요. 어머님, 아버님도 살아계셨더라면 우리 아기들 보고 많이 좋아하셨겠죠? 그럼 좋아하다 마다.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여워서 매일 물고 빨고 업고 다녔을 게다. 내 눈에 이리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그 애들은 오죽하겠니? 손주 며느리의 말에 문득 먼저 명을 달리한 아들 내외가 사무치게 그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기 전 신발 가게를 오픈하면서 그런 말을 하던 아들 내외였어요. 엄마, 가게 오픈하면서 여기저기 빚지느라 엄마한테까지 손 벌려서 죄송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그런 색셈을 차린다고 인사치레야?
아무리 그래도 죄송한 건 죄송한 거죠. 엄마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부은 적금 통장 깨시게 만들어서 저 마음이 무거워요. 어머니, 저희 부부 어머니 실망 안 시켜드리게 장사 정말 부지런히 할게요. 네, 엄마. 우리 내외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에 진짜로 우리 엄마 호강 많이 시켜드릴게요. 네, 호강이야 차순이가 너희 가게 장사 잘 되는 게 1순위다. 어여 푸죽간에 맡긴 돼지머리나 찾아오렴. 고사를 잘 지내야 장사도 잘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구두가게를 오픈하고 고사를 지내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찌 보면 아들 내외가 저에게 그리 미안해하면서 호강시켜준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손주 녀석과 손주 며느리가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팔순 잔치를 했어요. 팔순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평소에 떠들썩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조용히 가족 식사나 하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팔순에 가족 식사만 하다니 말이 안 돼요. 그럼 뭐 동네 잔치라도 벌이려고? 아서라, 쌍둥이들 아직 젖도 못 돼서 명선이 정신없는데 이 크게 버릴 생각 말어. 할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할머님 팔순이신데 제가 우리 하늘이 하영이 전 먹이면서라도 잔치는 버릴 거니까요. 나는 가족 식사만으로도 족하니 일 크게 버릴 생각들 말어. 단단히 단도리를 해두었는데도 결국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까지 대여한 손주 내외였습니다. 고향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아주 성대한 팔순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세상에, 여기 호텔 식사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싸다던데 혜민이가 성공을 해도 엄청 했나 보네. 축의금도 일절 안 받고 순전히 본인이 비용 부담 다 해서 할머님 팔순잔치 치러드리는 거라는데. 아유, 여기 잔치 비용만 해도 엄청 깨졌겠다. 벤처 사업을 해서 수백억 갑부가 되었다잖아. 거기다 몇 년 전에는 할머니 신장 안 좋다고 이식 수술까지 혜민이가 해줬잖아. 참 효자 손주가 따로 없네.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혜민이 같은 손주 둬서요. 감사하고 기특하지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혜민이 엄마 아빠가 원체 효부 효자였으니 그런 거 같네. 사실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들 내외가 효심이 아주 지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딸처럼 저에게 살갑게 굴던 효부였고요. 떠들썩한 팔순잔치를 벌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가 사무치게 그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좋은 날 왜 우세요? 시큰해진 제 눈가를 보면서 손주 녀석이 묻더군요. 하도 좋은 날이라 네 엄마 아빠가 생각나. 그렇구나. 미안하다. 이래서 나이 들면 주책이란 말이 나오는 게지. 할머니, 너무 속상해 마세요. 안 그래도 저 엄마 아빠 기일 며칠 전에 맞춰서 의미 있는 일 하나 해보려고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환원 프로젝트 논의 중이었는데 엄마 아빠 두 분 이름을 딴 후원 사업 시작하려고요. 후원? 어떤 곳에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돈 없고 가난한 집에 난치병 앓는 어린애들이요. 그런 아이들 키우는 집에 생활비랑 병원비 지원하는 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기부 사업 이름에 네 엄마 아빠 이름을 붙이려고? 네, 할머니. 그 화재 사고가 나던 날 저는 두 분 희생으로 여태 덤으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만큼 사업가로 성공하게 된 것도 두 분 희생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 저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우리 혜민이 하는 행동마다 이리 기특한 행동만 할꼬. 마음에 드세요, 할머니도? 마음에 들다마다. 오늘 특급 호텔 잔치나 다른 선물보다 이 선물이 제일로 할미는 마음에 드는구나. 저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손주 녀석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요즘 신발 가게 장사는 잘 되니?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달굴이 늘고 있어요, 엄마. 어머님, 이 사람 자꾸 식사도 거르면서 물건 떼러 다니고 손님 상대하고 그러네요. 제발 끼니는 거르지 말고 장사하라고 자연소리 좀 해주세요. 그래, 혜민아 범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 굶어가며 장사할 건 뭐야?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여우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아들내미 그리고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리죠. 너무 돈돈거리지 말아라. 너무 돈돈거려도 희한하게 돈이란 게
발이 달린 거 마냥 도망가 버리는 게 인지상정이니. 저 돈 많이 벌면요, 가족들 위해서도 쓰지만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기부도 많이 할 거예요. 그건 저도 이 사람이랑 생각이 같아요, 어머니. 저희도 워낙 어렵게 장사하다 보니까 돈 벌면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 벌기도 전에 쓸 생각부터 하는구나, 둘 다. 그래도 좋은 곳에 쓸 생각한다니 너희 내외한텐 꼭 복이 올 게다. 부창부수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 아니야. 그런 말을 하면서 웃던 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찌 보면 그날 주고받던 말들이 다 현실이 되었네요. 비록 돈을 많이 벌어서 저를 호강시켜주고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그 소원이 아들 내외가 아니라 손주 혜민이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혜민아범, 혜민 어머마, 오늘 내가 특급 호텔서 떡 벌어지게 팔순잔치 하는 거 잘 보고 있니? 혜민이가 사업가로 아주 성공을 하는 바람에 내가 분수에도 없는 호텔 잔치를 하고 있구나. 오늘같이 좋은 날, 너희 내외가 이 자리에 없어서 많이 그립고 아쉽단다. 너희 내외가 불길 속에서 온몸을 불사르며 지킨 너희 귀중한 아들 혜민이. 혜민이는 어려서부터 똘똘하더니 성공한 사업가로 마음씨 따뜻한 훌륭한 성인으로 누구보다 훌륭하게 장성했단다. 너희 내외 이름을 딴 기부사업까지 시작한다니 자랑스럽기 짝이 없어. 내가 이리 마음이 흐뭇한데 너희들 마음은 아마 배로 더 자랑스럽고 흐뭇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혜민이가 낳은 쌍둥이 아들, 딸은 아범과 어멈을 한 명씩 쏙 빼닮았단다. 너희 내외의 성정을 그대로 닮아서 혜민이와 혜민이 처도 아주 금슬이 좋고 주변에 퍼주기를 좋아하는 성정들이란다. 하루하루 억척스레 열심히 살면서 돈 많이 벌어 늙은 어미 호강시켜주고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 싶다던 너희 내외의 꿈이 혜민이를 통해 실현이 되었단다. 너희 두 내외가 지금 비록 우리 곁에는 없지만 저 높은 하늘 위에서 하나하나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혜민 아범, 혜민 어머마, 이제 혜민이 걱정,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희 두 내외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 언젠가 너희 곁에 가거들랑 혜민이 키우느라 수고 많았다고 인사나 한마디 건네다오.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어머, 아가, 너 혹시 지은이니? 어머니? 어머, 지은아, 아가, 너 왜 그러니? 아니, 왜 애를 안고 그렇게 위험하게 뛰어와? 세상에, 그러다가 애 떨어뜨리겠다. 얘, 너 왜 그래? 어머니, 지금 도망가야 해요. 도망을 가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튀세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최근 며느리가 출산하여 손자를 보게 된 저는 몸조리를 하는 며느리가 걱정되어 반찬을 준비해 가던 참이었어요. 저희 며느라이가 친정 부모 없이 혼자인 아이라 친정에서 몸조리도 못 받고 이래저래 걱정되어 제가 자주 챙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봐야 친정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잘해주려 노력했죠. 그런데 아들 집에 거의 다 도착한 입구에서 며느리가 맨발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품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를 끌어안고 말이에요. 한눈에 봐도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 얘가 왜 이러나 무슨 귀신이라도 봤다 싶어 물어보는데
며느리가 다급하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저까지 끌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쫓아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환갑 지나서는 도통 뛸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런 60개 주랭랑은 저도 참 오랜만이었네요. 일단 며느리가 튀자고 하니 영문도 모르고 뛰었던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저희를 누군가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며느리의 뒤를 쫓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 인생이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저 여자 설마 그 여자니? 예? 어머니도 저 사람을 아세요? 너도 아는 사람이야? 설마 저 여자 때문에 도망가는 거니? 예, 저랑 아주 질긴 악연이거든요. 어머니는요? 나랑도 아주 심한 악연이지. 우리 집 사업이 망한 게 저 여자 때문이었거든. 예? 어머니 회사 돈 다 들고 튀었다는 그 경리가 저 여자였어요? 그래. 근데 너는 대체 어떤 악연이 있는 거니? 저요? 제가 저 여자 깜빵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뭐라고? 복수? 아니 그것보다 네가 저 여자를 감옥에 보냈다는 말이야? 네. 저 여자가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거든요. 제 돈도 떼어먹혔어요. 물론 저는 죽어라 쫓아다녀서 받아냈지만요. 근데 그 뒤로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작정하고 피해자들 모아서 저 여자 잡아서 감옥 보냈죠. 사기죄로 몇 년 살다 나올 거라고 그러던데 벌써 나와서 저를 찾아다니나 봐요. 세상에, 우리한테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었구나. 원래 지독한 사기꾼이었어. 며느리의 뒤를 쫓던 여자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순간 뛰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제 회사를 망하게 한 저의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원수가 며느리와 악연이 깊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저기 사기를 많이 치고 다닌 사기꾼이었는데 제 며느리가 그 여자를 감옥에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앙심을 품은 나쁜 여자가 갓 출산한 제 며느리를 보고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악연마저 겹칠 수가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드디어 제 원수를 찾았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저 여자를 정말 찾고 싶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수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네요. 오래전 저는 남편을 만나 자식을 낳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너무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당시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 고민 끝에 딱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생각하며 외동아들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낳은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고 귀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 저희 부부가 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끔은 숨 쉴 틈 없이 팍팍한 인생살이가 너무 고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고생 끝에 낙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저나 남편이나 같은 생각이었겠죠. 나중에 남편과 예쁜 집 짓고 아들 장가 보내고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며 매일을 견디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꿈을 상상해 볼 겨를도 없이 저희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워낙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고 고생하는 사람이라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인지 젊은 나이였는데도 그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태웅이 아빠, 정신 차려봐. 일어나봐. 얼른 일어나야지. 집에 당신 좋아하는 꽁치찌개 끓여놨는데 눈을 떠야지 왜 눈을 못 떠, 여보. 엄마, 엄마 집에 가자, 엄마.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한테서 어떻게 아버지를 데려가시나. 아이고, 태웅이 엄마는 이제 어찌 살까.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도
저는 도저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소박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나와 아이만 두고 떠날 거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것을 위안으로 살았던 저였는데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은 제 아버지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한 채 제 다리에 매달려 울고 보챘고 저는 그런 아들을 끌어안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젊은 과부가 된 저는 그 후로는 오로지 제 아들을 위해 살아야만 했어요. 가뜩이나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들에게 미안한데 이 어린애한테 아버지마저 없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든 두 사람 몫을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후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안 한 고생 없이 억적같이 살아내야만 했어요. 남편이 없어지고 보니 그때가 좋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저녁에 따뜻한 밥 먹으며 서로 고생을 보듬어주고 위안받을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의지할 곳이 없으니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자식 앞에서는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으니 혼자 고생을 삭혀야 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도 너무 다행스럽게도 해준 것 없는 아들 자식이 잘 자라주어서 그게 저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워낙에 착하고 똑똑했거든요. 혼자 일하고 다니고 자식 먹여 살리기 바쁘다 보니 다른 집 애들처럼 붙잡고 앉아 뭘 가르칠 수도 없었는데 저희 아들은 가르친 적도 없는 한글을 혼자 알아서 배웠어요. 그러다 학교 들어가서는 산수도 잘하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는 걸 보며 너무 뿌듯했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곧잘 엄마를 도와주는 착하고 기특한 아들 덕분에 저는 남편 복 없는 여편네가 자식 복은 있다는 말을 들으며 남편 없는 서러움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또 단무지야? 아니 어찌된 게 반찬이 맨날 김치 아니면 단무지야? 익으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 이게 워낙 짜서 밥이랑 먹으면 딱이야. 집에 반찬 없어? 아 멸치라도 좀 볶아서 오지 맨날 이게 뭐야. 같이 밥 먹는 내가 괜히 신경 쓰이네. 됐어 언니. 반찬 안 뺏어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애 키운다는 여자가 대체 집에서는 뭘 해먹길래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궁상 떨어. 집에서야 잘 해먹지. 애가 한참 클 나이인데 나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까워. 근데 나 혼자 먹을 때는 뭐 구색 갖출 필요 있어? 그냥 대충 한 끼 때우고 마는 거지. 그래도 자식은 잘 먹이나 보네. 하긴 넌 맨날 네 자식 일이라면 열성이잖아. 그래도 너도 좀 챙기면서 살아. 안 그래도 남편 없어서 서러운 팔자에 누구 챙겨줄 사람이나 있다고 그래.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고 안 가져도 돼. 내가 뭐 좋은 반찬 먹겠다고 이러고 사는 줄 알아?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아들밖에 없어. 나야 남편 일은 과부팔자지만 내 아들은 지 아버지를 잃었잖아. 그러다 나마저 먼저 죽으면 우리 아들 혼자 남을 텐데 그런 아들 불쌍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잘 키워야지. 어디 밖에서 없어 보이지 않고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면 이거저거 신경 쓰고 챙길 게 많다고. 나는 이렇게 궁상 떨며 살아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지 말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참 대단하다. 누구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너처럼은 못하겠다. 그래도 숨 돌려가며 살아야지. 고생만 죽어라 한다고 뭐 자식이 다 알아주겠어? 언니야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 내 속을 어찌 알겠어.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안 알아줘도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야. 우리 태웅이가 얼마나 속이 깊고 착한데. 사실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적당히 철없고 속썩이면 욕이라도 하고 혼내면서 키울 텐데. 얘는 통 그런 게 없거든. 태웅이 5살 때 지 아버지 그렇게 가버리고 그 어린 속이 일찍 철이 들어버렸는지
애가 뭐 하나 떼쓰고 팔았는 게 없어.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네가 잘 키운 덕이지 뭘 또 그렇게 미안하다고 그래. 아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바라는 게 없겠다. 그래 내가 누구 걱정을 하냐. 나는 맨날 논팽이 같은 남편에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애 먹이는 남편도 없고 효자 아들만 있는 네 팔자가 난 팔자다. 언니 말이 맞네. 그래 나는 과부지만 잘난 우리 아들 덕분에 남의 팔자 하나도 안 부러워. 그렇게 저는 착한 저희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평생 안 해본 일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남들은 안 해봤을 일도 많이 해봤어요. 여자들이 보통 한 달은 파출부에 식당 일은 당연했고 어쩔 때는 공사판에서 미장 일도 하고 신호수 일도 하고 도배 일이며 노가다 판 다니며 몸쓰는 일도 곧잘 했었죠. 그래도 제가 날 때부터 용가리 통뼈로 체력 하나만큼은 타고난 탓에 여자 몸으로 험한 일 하는 게 힘들기는 했어도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들은 못할 일까지 별별 일을 다 하며 살다 보니 인생에 특별한 기회 같은 것도 찾아오더라고요. 이를테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업의 기회 같은 것 말입니다. 사실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식 키우다 보니 열심히는 살지만 당장 먹고 살 일이 바빠서 닥치는 대로 사는 편이었죠. 그런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라도 있어서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떤 사업을 해볼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스스로가 대단하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큰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면 하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건지 정말 우연찮은 기회가 오더라고요. 대웅 엄마, 참 이건 미안하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도 돼요. 예? 아니 왜요? 왜 갑자기요?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아, 그런 게 아니고 일 잘하는 대웅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갑자기 얘기해서 내가 미안한데 우리가 곧 공장을 접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말아요. 공장을 접으신다고요? 아니 왜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사정이야 뭐 특별할 게 있나? 그냥 돈벌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동안은 자식들 먹여 키운다고 근근히 이어왔지만 이제는 나도 많이 늙고 애들도 다 출가고 그랬으니 나도 은퇴할 때가 된 거지. 요즘에는 이래저래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접으려고 그래요. 매번 매출 걱정하면서 월급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나도 고향 내려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노후나 보내야지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마요. 사정이 그러시다니 이해하지만 그래도 꽤 아쉬우시겠어요. 몇십 년 동안 운영하신 공장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매출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식분들한테라도 물려주시지 그러세요. 공장도 권리금 같은 게 있을 텐데. 아유, 우리 애들은 다 지하 할 일들이 바빠서 내일 배운 놈이 없어요. 가르쳐 보려고 그래도 한다는 놈도 없고 나야 오랜 세월 했으니 생판 모르는 남한테 넘기려고 하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하는 수 없지. 그러게요. 참 아쉽게 됐네요. 그렇게 아쉬우면 태용 엄마가 해볼래요? 예? 제가요? 아유,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제가 무슨 사업을요. 아니 왜? 나는 태용 엄마가 하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태용 엄마가 우리 회사에서 일한 지도 몇 년 됐지 알아? 그 정도면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 거고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몸이 힘들지 뭐 어려운 건 딱히 없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직원으로 일한 거고 사업은 다르죠. 제가 무슨 사장이에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런 공장 인수하려면 그래도 큰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 그런 돈 없어요. 얼만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해. 여기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거야 공장 돌려서 돈 벌면서 내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태용 엄마한테 뭐 권리금이라도 받을까봐? 그런 거 다 안 치고 딱 설비값만 받을게.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 치고
여기 보증금이랑 월세 정도만 마련하면 되겠네. 그동안 열심히 돈 모으더니 그 정도도 없어? 어머,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정말 그거면 돼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권리금의 거래처 인맥은 따로 값을 쳐야 하는 건데 내가 태용 엄마니까 그냥 넘기려는 거야. 나도 모르는 남한테 넘겨서 어찌되든 모르느니 태용 엄마처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넘기는 게 낫지. 태용 엄마야 워낙에 열심히 사니까 별 걱정도 안 되고. 어때? 생각이 좀 들어? 이만하면 진짜 나 손해보고 그냥 주는 거야. 저거 기계만 팔아도 그거보다는 더 받을 텐데. 글쎄요. 제가 이런 일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저 며칠만 고민해봐도 될까요? 집에 가서 아들이랑 상의도 좀 해보고요. 그래요. 그래도 이것도 사업인데 결심이 필요하지. 그럼 내가 다른 데는 안 물어보고 있을 테니까 마음 정해지면 와요. 혹시나 돈이 모자라서 걱정이면 내가 할부로 넘길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대용 엄마가 있으면 쉽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며칠 안에 결정해서 찾아뵐게요. 당시 저는 양말을 만드는 작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던 제가 그 공장은 비교적 오래 다녔었는데 그 이유는 좋으신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 쳐주면서 부려먹기만 하는 다른 사장님들과 달리 그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않고 월급 한 번 밀리지 않는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사장님이 좋아서 오래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이제 공장을 접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장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사장님과 그 공장과 정이 많이 들었던 건지 공장이 문을 닫고 남에게 넘어간다는 소리에 괜히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러자 사장님께서 혹시 저더러 공장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순사리를 쳤지만 사장님은 조목조목 따지며 진지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인수하겠다고 한다면 공장 기계값만 받고 헐값에 넘길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탓에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건 저에게 너무나 큰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우선으로는 제 생각보다 인수 비용이 크지 않았고 또 제가 그 공장에서 몇 년간 일하며 웬만한 일들을 다 알다 보니 제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공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벌이가 생길 테니 그건 참 욕심이 나더라고요.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기는 했지만 이리저리 끌어모아 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아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고민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 정도면 지금도 마련할 수 있고 또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 실패하더라도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공장 넘기거나 사장님 말씀처럼 기계값만 받고 팔아도 되는 건데 망해도 큰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말이 쉽지 엄마 주제에 공장을 운영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말이야. 갑자기 큰 돈을 쓰려니 겁도 나고. 엄마 주제라뇨. 엄마가 어때서요? 저는 엄마를 아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는 엄마라면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잘 될걸요? 그게 정말이야? 태용이 네 생각에는 정말 엄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렇다니까요. 저는 엄마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제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엄마가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제 막 고등학생인 아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저에게는 그런 아들의 응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내 가족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정말 용기를 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곧 대학에 들어갈 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았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틀 만에 다시 사장님께 찾아가 인수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기뻐하시면서 제게 공장을 인수해 주셨습니다. 사장님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크게 어려운 일도 없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사장님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이었다 싶네요. 사장님의 많은 도움 덕분에 다행히 양말 공장은 큰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었고 저는 순식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에 200만 원도 겨우 벌던 사람이 그 몇 배가 되는 돈을 벌게 되니 크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뭐겠어요?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별거 아니라 싶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그런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저는 감개무량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정도면 감지덕지에 더 바랄 게 없다 싶었던 저였는데 한번 돈 맛을 보기 시작하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돈이 벌리니 더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거죠. 양말만 만들어 팔아서 이 정도인데 양말 기계로 다른 걸 만들어 팔면 어떨까? 또 다른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자꾸만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들이 샘솟았습니다. 분명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사람이 관심 분야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건지 밥을 먹다가도 말고 연구를 하고 씻다가도 신제품 개발을 하고 심지어는 꿈에서까지 상상하며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뽑아내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정말로 점점 큰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일을 벌이니 어떻게든 굴러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같은 게 무슨 사업이냐, 말도 안 된다 싶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직원들을 부리며 정말 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던 상황에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누구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던 저희 아들에게 부모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뻤어요. 그렇게 사업은 나날이 잘 되어갔고 몇 년 사이 저와 아들의 처지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돈 한 푼이 아쉬워 벌벌 떨던 저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통 크게 쓸 줄도 알 만큼 여유가 있어졌죠. 그 사이 저는 아들을 돈 걱정 없이 대학에 보냈고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은 어느새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적에는 번듯하게 집도 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다 제가 대주었죠. 그렇게 이제는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다 싶었어요. 10년 넘게 운영한 회사는 더 어려울 것도 없게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고 저도 몇 년 뒤에는 공장을 정리하고 어디 한적한 곳에서 카페나 하며 노후를 보낼까 싶은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면 남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은 충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행복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평소 어느 날처럼 출근을 했는데 웬일인지 미리 출근해 있어야 할 격리 직원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직원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일을 열심히 해서 참 고마웠던 직원이었어요. 이전 격리들은 미처 신경 쓰지 않던 물품 구입비들이나 쓸데없이 새고 있던 기타 비용들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찾아내서 정리를 해주어서 무척 고맙기도 했었죠. 평소 워낙 일을 잘하던 직원이라 늦는 법도 없었는데 그런 직원이 지각을 한 겁니다. 응? 오늘 영희씨 출근 안 했어? 웬일이야? 안 그래도 제가 전화해봤는데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설마 늦잠 자나? 에이, 영희씨가 그럴 사람이야? 평소에 늦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늦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뭐 당장 급한 일도 없는데 곧 출근하겠지. 설마 아픈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병원 갔다고 연락이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 그럼 진짜 이 시간까지 자는 건가? 혹시 영희 씨 가족들이랑 사는지 혼자 사는지 아는 사람 있어?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 내가 여태 그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영희 씨가 활달한 거에 비해서 좀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가족 관계나 사는 동네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상하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지? 그날따라 출근이 늦던 격리 직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었던 저는 제가 제 생각보다 그 직원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직원에 대해 모르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돼도 출근하지 않는 격리 직원 때문에 결국 제가 대신 격리 업무를 봐야 했는데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수억 원의 돈이 들어있어야 할 회사 통장에 돈이 한 푼도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제가 헛것을 본 줄 알고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봐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확인을 했던 저는 바로 며칠 전 격리 직원이 회사 통장에 돈을 수차례에 걸쳐서 모두 인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 후 뒤늦게 격리 직원의 뒤를 쫓았던 저는 늦잠을 자는 줄만 알았던 격리 직원이 지각이 아니라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애초에 그 격리는 처음부터 일을 작정을 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왔던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제게 호감을 사고 제가 긴장의 끈을 놓을 때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내가 직원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인지 후회를 하기에도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도 해보고 그 직원의 흔적을 찾으려 사방팔방 찾아다녔지만 저의 그런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여자가 진작 어디론가 도망갔을 거라며 제게 찾는 걸 포기하라고 말했어요. 회사 돈을 전부 잃었는데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저를 절망으로 빠지게 만들었죠. 그런 상황에 저희 아들이 저를 돕겠다며 결제 대금을 치르지 못한 거래처들을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위기를 이겨내보려 하는데 얼마 뒤 아들이 이혼을 당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아니 너희들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엄마.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안 그래도 엄마 힘드신데 괜히 저까지 속상한 일 만들어서 죄송하게 되었어요. 아니 이유라도 말을 해야지. 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한다는 거니? 네가 세아가한테 뭐 실수라도 한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았어요. 제 문제니까 엄마는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회사 일은 제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어떻게 끌어온 회사인데 이대로 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 믿으세요. 한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아들의 이혼 사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애가 애초에 돈 때문에 저희 아들과 결혼을 했던 건지 제가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며느리에게 따로 생활비도 주고 이리저리 경제적 도움을 주었는데 큰 도움이 끊기고 나니 며느리의 마음이 일순간 돌아서 버렸던 거죠. 그 일로 아들은 크게 상처를 받고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졌는지 두 말 묻지 않고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저에게 비밀로 하고서 말이죠. 결국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그 애가 나쁜 거고 잘못이지만 어쨌든 원인을 제가 만들었다는 것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 사업이 계속 잘 되어 갔으면 아들이 이혼당할 일도 없고 아들이 그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에게 더 큰 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창 젊고 건강하던 아들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건지 저는 아들이 아픈 것마저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를 이렇게 만든 그 격리 때문이었죠. 격리가 회사 돈을 들고 튀지만 않았더라면 그 일로 사업이 어려워지지만 않았더라면 전부 없었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 격리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그 격리를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그 격리에 대한 소식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이름도 신분도 다 가짜였을지 저도 모를 일이었죠. 게다가 그때는 그 여자를 찾으러 시간을 쓸 겨를도 없었어요. 아들은 암투병으로 병원에 누워있고 저는 당장 그런 아들의 병원비를 벌어야만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간병인을 구해 아들을 부탁하고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10여 년간 사업을 꾸려왔으니 두 번은 못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사업을 꾸려보기로 마음먹은 저는 어려울 적 서로 도왔던 거래처들을 돌아다니며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 믿어달라 부탁드리며 그렇게 다시 조금씩 사업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물론 한창 잘 나가던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규모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여태 무수히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은 저였기에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분명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회사는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부도 위기에 처해 집으로 돌려보냈던 직원들도 하나둘 다시 불러들일 수 있었고 매출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도 저희 아들은 여전히 투병 중이었고 고생이 많았지만 다 이뤘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저를 보며 아들 역시 힘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3년의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죠. 장하다 우리 아들. 우리 태용이 정말 고생 많다. 정말 너 그렇게 아프고서는 모든 게 엄마 탓인 것만 같아서 잠도 안 왔는데 우리 태용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구나.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가뜩이나 혼자 사업 일으키시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런데도 괜히 저 때문에 자책만 하시고 도움도 안 되고 집만 들은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죄송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서 도울게요. 이제는 정말 힘이 되는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런 소리 말아라. 엄마한테는 네가 늘 위안이었고 힘이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짐이 될 수가 있니? 네가 엄마 보고 버텼다고 한 것처럼 엄마도 너 보면서 버틴 거야. 우리 아들이랑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도 이제는 너도 낳고 사업도 다시 시작했으니 우리한테도 안정적인 삶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자꾸나. 아유, 이럴 때 네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혼한 뒤로 투병하느라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으니 불쌍한 우리 아들 어쩌니? 그게 엄마. 사실 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얘기해드려야겠네요. 사실 저 지은 씨랑 만나고 있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지은 씨라니. 어머, 설마 너 간병하는 지은이? 너 지은이랑 만나고 있었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아무래도 저나 지은이도 선뜻 말하기가 난감하기도 했고 좀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지은이가 직업적으로 환자랑 만나는 걸 꺼려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쫓아다녀서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엄마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 니들이 전혀 내색을 안 해서 몰랐잖니. 그래, 지은이라면 다행이다. 안 그래도 너 전에 그 애한테 이혼당하고 제대로 된 며느리 볼 욕심은 접었는데 그 애라면 엄마도 믿을만 한 것 같구나. 엄마가 반대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혹시나 반대하시면 어쩌나. 저나 지은이나 많이 걱정했거든요. 왜? 지은이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내가 반대할 줄 알았어? 아휴, 엄마도 옆에서 그 애를 봐왔으니 알잖니. 지은이 착하고 괜찮은 애라는 거. 내가 내심 우리 아들이랑 잘 어울리겠다 생각해보기는 했지만 니들 의중을 모르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는데 나 참 내가 걱정할 겨를도 없이 둘이 그러고 있었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렇구나. 아들이 그동안 간병을 맡은 아가씨와 만나고 있었다는 소리에 저는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명의 간병인을 거치면서 그 아가씨만큼 마음에 드는 간병인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간병을 잘하려나 반신반의하며 일을 맡겼는데 놀라울 정도로 책임감 있고 꼼꼼한 모습에 저는 금세 그 아가씨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혼자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하던데 그래서인지 억척스러운 면도 있고 젊은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가기도 했었어요. 거기다 젊은 사람이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야무진 걸 보며 참 괜찮다 싶어서 내심 마음에 들었었지만 그 아가씨는 처녀이고 저희 아들은 한번 결혼을 했었으니 제 욕심에 밀어붙이는 건 아니다 싶어서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어쩌다 둘이 마음이 통했다니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갑고 기쁠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꽤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듯해서 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쩌면 아들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아가씨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다니 고맙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얼마 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오래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니 엄마도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모자라겠지만 잘하겠습니다. 예뻐해 주세요. 무슨 그런 소리들을 하니 누가 들으면 내가 며느리 친정 없다고 반대하는 줄 알겠다. 니들이 좋다면야 나도 좋은 거지. 나는 애초에 너희들 반대할 생각도 없었어. 다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크게 해줄 것이 없고 해서 지은이 너한테 많이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아가. 귀한 남의 딸 데려오면서 해줄 만큼 해줘야 하는 건데 아직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크게는 해주지 못하겠구나. 서운하겠지만 지금은 이해를 해다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뭐 바라는 거 하나 없어요. 저는 그냥 태웅 씨만 있으면 되는걸요. 그리고 저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동안 일해서 모아둔 돈도 꽤 되고 이 정도면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쩜 너는 말을 그렇게 예쁘게 하니? 내가 도와줘야 당연한 것을 말이야. 아가, 조금만 기다려 다오. 내가 더 노력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고생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마. 아니에요. 어머님이야말로 이제는 고생 마시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이제 태영 씨도 건강 되찾았고 젊은 저희가 어머니 모셔야죠. 저희가 곁에서 같이 어머니 도울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며느리의 말에 그동안 지치고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아들의 이혼과 투병으로 많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새 며느리는 기적처럼 찾아와준 선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것처럼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서부터 대운이라도 든 듯 일이 술술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거래처와 거래를 트게 되고 고민에 빠졌던 어려운 문제들이 알아서 해결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라이 덕에 그토록 잡고 싶었던 원수까지 마주하게 되다니 우연도 이런 우연은 없다 싶었어요. 네가 정말 우리 집안에 찾아온 귀인이 맞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겹칠 수가 있니? 우리 아들 살려주고 우리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네가 기어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내가 저 여자를 잡으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어머니와 그 일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김영이었다는 게 더 놀랍네요. 저도 저 여자 잠깐이나마 알고 지내봤지만 진짜 보통 아니거든요.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을 홀랑 속여놓고 믿는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괘씸하다 싶었는데 어머님도 당하셨을 줄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군 사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게 저 여자 아니니? 내가 정말 꿈에서도 잡아 족치고 싶었던 인간이야. 아니, 그런데 왜 우리가 도망을 가냐? 잘못한 건 저 여잔데 왜 우리가 도망을 치느냔 말이야. 그러게요? 사실 저도 그 여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애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막 도망오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이다. 겁나는 놈이나 도망 다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도망을 가? 됐다. 우리가 저거 잡자. 저 나쁜 거 잡아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그쵸. 마침 어머님도 계시니까 저희 쪽이 쪽수도 더 많고요. 그래. 그래도 너는 위험하니까 애 데리고 서 있기만 해라. 이번엔 내가 알아서 하마.
그래도 어머니 혼자는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저 여자한테 얼마나 감정이 많은 줄 아니? 그동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내 눈앞에 있는 걸 그냥 보낼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갑자기 탁 돌아서서 너는 발을 걸어라. 그럼 내가 저 여자 머리채를 잡을 테니. 알겠어요, 어머니.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순간 저와 며느리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 뒤를 쫓아오는 김영희를 저희가 같이 합심해서 잡기로 한 거죠. 도망치던 며느리가 갑자기 뒤를 돌자 멀리서 쫓아오던 김영희도 당황했는지 그만 며느리가 건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영희의 머리채를 숨어있던 제가 잡아채었죠. 그러자 며느리를 죽일 듯 따라오던 김영희가 되려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영희. 우리 할 말이 많지 않아? 사장님이 여긴 어떻게? 어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냐고? 야, 이거사.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기나 해? 네가 우리 회사 돈 다 빼돌리는 바람에 나랑 우리 아들이랑 죽다가 살아났어? 내 아들이 병까지 얻고 나는 저속 문턱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 나보고 뭐 잘 지내셨어요? 너 같으면 잘 지냈겠냐? 멀쩡히 잘 굴러가던 회사에 웬 사기꾼 경리가 돈을 다 빼들고 튀었는데 잘 지낼 수 있었겠어? 사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저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니라고? 이게 뻔뻔하게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 너같이 뻔뻔한 인간이 제대로 자기 죄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너 같은 인간 말 더 들어줄 생각도 없고 어차피 대화는 내가 아니라 경찰들이랑 해야 할 테니까. 경찰들이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난 죄 없다니까. 네가 죄가 없기는 왜 없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감옥 살다 나왔다며. 그럼 너 지금 우리 며느리 뒤는 왜 쫓은 거야? 우리 며느리가 너 감옥에 넣었다고 지금 복수하러 온 거 아니야? 너 똑바로 말해. 우리 며느리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쫓아왔어? 스토킹이라도 한 거야? 그래? 아니요. 스토킹이라니. 나는 그냥 우연히 보고 얘기나 좀 하자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날 어디서 우연히 만나? 당신 나한테 복수하려고 일부러 찾아온 거잖아. 나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어? 집까지 어떻게 찾아왔냐고? 아니 나는 그냥 출소하고 조리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데 거기서 네가 태어나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오랜만이고 반갑다 싶어서 얘기나 좀 할까 싶어서 따라온 거지. 내가 무슨 스토킹을 하고 복수를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남의 뒤를 몰래 쫓고 찾아오는 게 스토킹이지. 어디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대화는 무슨 대화? 대화하려고 찾아왔다는 인간이 갓난에 안고 있는 사람 뒤를 쫓아오니? 그럼 어디 그 소리 경찰에도 한번 해봐라. 우린 너 스토킹 사기폭력으로 다 신고 때릴 거니까. 그럼 경찰이 사기꾼인 네 말을 믿어줄까? 선량한 시민인 우리 말을 믿어줄까? 아이씨, 너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 왔는데 거기를 또 가라고? 내가 미쳤냐? 아니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감옥에서 반성 안 했나 보다. 아직도 억울하다는 소리나 하고 우리 며느리한테 윽박지르고 말이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니? 그렇게 찾아다녀도 코빼기도 안 보이길래 어디 땅으로 꺼졌나 했더니 감옥에 가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제 발로 내 앞에 나타나주고 이건 아무래도 하늘이 나한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다. 내 며느리와 나와의 악연을 제대로 끊으라는 기회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요? 나도 선량한 시민이야. 나 감옥에서 죗값 다 치르고 왔다고. 네가 다른 죗값은 헐값이 치르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휴, 또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 나 너 절대로 용서 안 한다. 네가 내 사업 망치고 내 돈 훔쳐간 것도 잘못이지만 감히 내 며느리 내 손주 건드리는 건 죽어도 절대 용서 못해. 알고 보니 김영희가 출소 후 조리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저희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태어나는 걸 보고 집까지 쫓아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감옥에 가게 만든 저희 며느리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악심을 품었던 거죠. 남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여전히 죄의식이 없는 뻔뻔한 모습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돈이 아니라 제 가족을 해치려는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난 저는 김영희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한번 호되게 혼나봐야 지 잘못을 알까 싶어서 젖먹던 힘까지 내서 그 여자를 혼쭐 내줬죠. 말했다시피 제가 체력만큼은 좋잖아요. 그래서인지 환갑 넘은 나이에도 그 정도는 거뜬하더라고요. 분노에 차서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니 김영희의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김영희가 제가 혼이나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웬 남자들이 와서 갑자기 김영희를 잡아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이에 며느리가 전에 김영희를 신고했던 형사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형사님, 김영희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감옥 갔다 오면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출소하자마자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찾아온 것 좀 보세요. 저랑 저희 아이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침 저희 시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저 놓친한테 죽을 뻔했다고? 당신들 내가 고소할 거야. 조용히 못해. 이 여자 이거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분일도 있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죗값 치르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정하고 구속시켜서 앞으로는 아주 이쪽으로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저나 저희 어머니나 더 이상은 괴롭힘당하고 싶지 않네요. 현명한 며느리 덕분에 김영희는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 저와 아들 며느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의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렀고 운영하는 사업도 무리 없이 잘 굴러가네요. 어쩌면 이 모든 게 다 우리 며느리 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며느리에게 또 한 번 고마워지네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유산을 잘 지켜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